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2026년 2월 19일 위헌 위법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째 되는 날, 내란 속의 윤석열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온몸으로 내란을 막은 용감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끝까지 변호인을 통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더군요. 형법 제91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면 내란입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군 통수권도 계엄 선포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죠. 그 권한으로 헌정 질서를 흔들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피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단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지규현 부장판사가 예를 든 400년 전 재판을 다시 소개합니다. 누구의 권한으로 나를 재판하느냐?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법정에서 이렇게 따지자 재판부의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2월 19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1심 선고일이었습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끝장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이승훈 변호사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라서 너무 오래 끌었다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에 들었고, 또 많은 법조계에서 예상을 했던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이제 내용을 좀 짚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8명이어서 오늘 판결까지는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봤는데 지규현 부장판사가 굉장히 함축적으로 요약을 해서 1시간 만에 8명의 선고를 다 끝내더라고요. 세 분께 먼저 전체적인 그 느낌과 판단이 어떻게 드셨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실제로 무기징역이 나왔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 왜냐하면 감형 사유가 없다. 반성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지규현 재판부가 그래도 우리가 우려했던 바에 비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나 약간은 뭔가 윤석열 그 측에 항소에 대한 여지를 열어둔 거 아닌가라는 또 우려도 우리가 배제는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판결문에서 국회를 침탈하고 위헌 위법한 것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수처에서 공소권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백대현, 이진관 재판부랑은 비슷한 기조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사법부의 판단은 이 부분은 위헌 위법하다라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란죄가 성립이 되냐 안 되느냐 갖고서는 우리가 공방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아쉬운 거는 노상원 수첩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현되지는 않았던 걸로 보인다라는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무게의 무거움, 그 비상계엄에서의 치밀하게 계획했던 부분,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지규현 재판부가 치밀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막상 현장에서의 물리력이 생각보다 행사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감형 사유로서의 또 여지를 열어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 12월 3일 날의 비상계엄에 대한 큰 민주주의의 그런 파탄의 무거움에 대해서 재판부가 얼마나 이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판결을 한 것이냐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런
그런 면에서 직위원 재판부의 여러 가지 판례들에 대한 판결문을 전문을 읽어봐야지 분석이 될 거라고 보이긴 하지만 구멍구멍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윤석열에게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의원님은 표시를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저는 그냥 시원시원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지 않았다. 시원시원하게 그냥 윤석열이 정말 나쁜 놈이다. 예. 김용현이가 국민을 기만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시원시원하게 나왔으면 좋았는데 그냥 법리에 치중해서 한 것 같아서 조금은 좀 답답함이 있었고요.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무기를 선고할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예. 그 이유는 실제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와 사형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도 뭐 살상 피해가 없었다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무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형이나 무기가 같다라고 한다면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경정을 좀 올리고 또 시원시원하게 국민이 그간 받았던 그 고통들, 스트레스들 다 풀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다만 법리적으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 윤석열이나 김용현 의원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을 때 좀 미친 사람들 아니야?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법리가 우리가 좀 고민했던 건 직위원 판사가 과거 구속 취소 과정에 있어서 이게 수사권이 있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정말 이상한 짓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함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과 달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던 방향대로 갔다. 공소권이 없으면 어떨 거야?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면 어떨까? 좀 고민했잖아요. 수사권이 예. 없으면 어떨까? 근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안 받고 서로 수사권이 없다 할지라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한 자료까지 포함돼서 왔기 때문에 공수처 자료를 제외하고라도 선고하는데 지장이 없다. 유죄판결 선고하는데. 그리고 또 피해자의 방어권이 없었고 피해가 없고 효율적 수사를 봤을 때 공수처라든가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공소 기각이 이제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국헌문란이 자꾸 계몽령이다 그냥 경고성이다 이랬잖아요. 그렇지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켜달라고 한 거 그게 국헌문란이고 또 선관위나 국회 군인을 파견하고 경찰을 파견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국헌문란 목적이다. 그리고 이게 폭동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유죄다라고 선고하고서 이제 윤석열은 무기, 김용현은 30년, 노상훈은 18년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정도 수준의 판결이 나온 거 보면 직위원 판사가 과거에 구속 취소했다가 엄청나게 뜨끔하게 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하고 이게 얼마나 자신의 행동이 무모한 행동이었는지를 파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 가능한 정도 수준에서 판결을 선고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이제 직위원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조금 아쉬움과 답답함을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직위원스러운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2024년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헌정질서를 이제 군합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뒤로 1월 15일에 그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이제 그 체포가 되었고 구속 기소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었죠. 구속 상황에서 풀어졌던 게 바로 직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법리를 파괴해서 일과 날짜, 시간 법리를 새로 재창조해서 풀어졌던 게 직위원이고 그래서 사형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었고 그 법정 자체가 417호였습니다. 바로 전두환이 사형을 선고받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형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들었어야 될 재판 결과, 판결 선고를 이렇게 무기징역으로 했다.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항소심에서 윤석열 측에 저는 그 도망갈 구멍을 내줬다. 그래서 굉장히 직위원스럽다. 찰스 1세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은 저는 좀 갖고 노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잉글랜드 국왕 찰스 1세는 의회가 결의문을 내자 군대를 이끌고 의회를 쳐들어가 해산시킨 적이 있는데 반역죄로 사형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피고인도 알고 있을 거라 언급했으면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 사형 선고할게라고
미리 신고를 우리한테 시그널을 주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왜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이건 대국민 기만이라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2심에서 철저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나왔던 내용 하나하나를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 첫 번째로 다룬 게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고 특검의 수사도 가능했다 이렇게 봤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그 특별 검사에 대한 법률에 보면은 그 인지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놓고 있고요. 공수처에서도 실제로 경찰과 그동안에 공조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공수처의 그런 수사권에 대해서도 기소권에 대해서도 기계원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라는 면에 있어서 뭐 공소권 없다. 그래서 기각이나 뭔가 무혐의다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의 그런 주장들은 오늘로써 탄핵이 된 것이다. 아무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를 하더라도요. 2심 재판부도 동일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이제는 안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판결문 있는 와중에 그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국회 활동을 금지시켰다. 사실 계엄 선포도 입법 활동을 아니면 다른 기관의 사법기관의 활동을 금지시킬 수는 없는데 거기까지 침해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하고 예산안에 대한 폭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경고성으로 계엄한 것이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뭐 국토 참전은 아니었겠습니다만 국가 기능, 즉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비가 계속적인 마비여야 되냐? 그렇진 않다. 상당 기간 마비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에 경찰을 투입해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그 국회 의사당 근처에는 군인을 또 투입시켜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막고 안에 있는 사람을 꺼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게 하려고 했었고 또 계엄 해제 결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철수를 시키지 않았잖아요. 이것들도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라고 본 것이고 예. 또 선관위까지 보내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영장도 없이 그다음에 서버를 압수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국가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국헌 문란이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폭동이 뭐 군대가 총알도 없이 하는 게 뭔 폭동이냐. 그리고 이 폭동이 금방 마무리됐다. 그리고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국회 앞에서만 폭동이 이게 무슨 폭동이냐. 이렇게 자신이 무죄 주장 논거로 썼거든요. 근데 이 폭동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고 수도권에서만 일어날 수도 있고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쪽에만 이런 경력이나 군력을 통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 이것도 폭동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국헌문란과 폭동이 모두 다 인정된 것이고 서로 윤석열이 모른 채 김용현이 일부 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윤석열은 내란 수괴잖아요. 수괴가 암묵적으로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따라서 김용현이 윤석열이 모른 걸 했다 할지라도 서로 간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다 국헌문란과 폭동이 다 인정된다. 그래서 이건 내란죄가 성립되고 처벌돼야 된다. 이라고 이제 판시한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국헌 문란과 폭동을 다 재판부가 인정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군 철수를 정해놓지 않았었다. 이 부분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게 윤석열이 마음 먹게 달렸으므로 오랜 기간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에는 미필적 인식, 사후 가담 가능이나 여러 가지 이제 폭행 범위 이런 것들을 내란죄의 중형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내란이 집합범이고 이제 국헌 문란의 목적에 이제 공동의 인식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들을 그 재판부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냥 단순히 승인이나 묵인한 형식이 아니라 군대를 보내서 이제 그 국회 자체를 봉쇄하고 이제 점거하려는 그런 실제적인 실행 계획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것에 동원되는 그 인맥이라든가 조직까지 포함이 돼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형식 자체가 비상기업이라는 형식 하에서 이루어진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했다. 그리고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하고 주도한 내란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도성이라던가 이제 사전 계획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판단을 해서 내란 우두머리 자체의 직위를 그 스테이터스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이끌어낸 이제 그런 재판의 예,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이상했던 게 내란죄를 성립하는 그 요건을 바라볼 때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내란죄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하면서 지규현 부장판사가 계속 강조한 건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걸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절차적으로 아니면 실체적으로 흠결은 있었을지언정 군을 국회로 보낸 거 요것 때문에 내란죄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나마 그날에 생중계가 되면서 CCTV에서 정말 국회를 침탈하는 군의 모습을 국민들이 모두 다 목도했잖아요.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정말 그 국민들이 막아내신 건데 결국에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이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을 유보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예. 것들에 있어서 사법부가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게 약간의 지기현 재판부에서의 또 맹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에는 그 정말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되느냐 그 상황이 정치적으로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사법부가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래도 비상계엄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입법기관의 기능은 유지가 되고 존중이 되어야 되는 거는 그렇죠. 헌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침탈을 했고 그런 면에서의 뭐 4명 끄집어내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증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국회를 마비시킨 것은 위헌위법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란에 있어서의 우두머리와 수계에 대한 그래서 무기징역과 30년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 것 같아서 지규현 재판부도 이 판결문을 계속 읽으면서 국회를 침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것이죠. 예, 예. 오늘 이제 판결문에서 조금 특이했던 점이 찰스 1세 개발도상국 선진국의 사례를 반역죄, 내란죄 어떻게 판결을 했는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뭐 이런 걸로 예시를 든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뭐 예를 들면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반역을 저지르면 도망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역죄로 뭐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뭐 이런 예도 들었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니 친일 쿠데타가 어딨냐.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하는 것이지 현직 대통령이 뭐 때문에 친일 쿠데타를 하냐. 이건 쿠데타가 성립하지 않는다. 내란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 봤을 때 그러면 윤석열의 말이 맞느냐라고 예. 하는 이제 역사적 아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소 좀 의미 없는 얘기 같지만 뭐 본인들이 예. 예. 열심히 아하. 비교 사례까지 분석했다 이런 말 같고 영국의 찰스 1세도 현직 국왕이었지만 처벌됐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등 보니까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판결은 없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다 망명을 했더라. 그래서 판결이 없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윤석열의 말대로 정말 현직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을 때는 이건 처벌이 안 되는 내란이다라고 이제 볼 수 없다는 거고요. 예.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결문 썼다. 윤석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취지의 비교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저는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개발도상국 사례 얘기하고 그다음에 선진국 사례 선진국 찾아봤다는 사례. 거잖아요. 예. 근데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어. 선진국에서 이런 사례가 없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이런 백두대낮에 예.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게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초반에 멘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상계엄을 막아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지금 후보로 추천이 됐는데 그러면서 또 상징성이 있고 좋은 예.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진국에서는 의회와 이 행정부 간에 약간 뭔가 비율을 교체하도록 해서 뭐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그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한국에는 대한민국엔 그런 점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전 들으면서 이거 약간 불안하다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뭐 그냥 선민우 씨고 전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제도 위반이니까 좀 주비해봐라라고 하면서 굳이 개발도상국하고 찰스 2세 얘기를 한 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회 민주주의라든가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한
한 것 자체가 이제 반역죄였다. 반역으로서 이제 처단이 되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윤석열 측에서 얘기했던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라던 그런 것들을 정면으로 저는 반박하는 논거로서 쓰였다. 하지만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이제 그 어떤 내란 우두머리 지도자의 반역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처단하는 뭔가 제도적인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느냐, 뭐 재판관인 그리고 최고 그 재판 법정의 왕인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다. 그러니까 이걸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약간 위에서 아래를 아하. 내려다보면서 이 제도는 좀 바꿔보는 게 어때? 약간 미비점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라고 그런 전 재판관 특유의 선면 의식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아, 예. 직연 부장판사가 뭔가 가르치려고 드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엿보였다. 네. 또 특이했던 부분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맞아요. 동기와 목적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 이 부분 들으면서 아, 유죄 내리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언한 게 성경 읽는 거랑 비유가 됩니까? 저는 매우 아, 부적절한 그것도 비유라고 생각을 이상하네요. 하는데 예, 성경을 읽고 있어서 또는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칠 수 없다. 그러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선량하고 정말 선민, 정말 국가를 위해서 아, 맞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비상사태를 이 바라보는 시각에 지기현 재판부가 아 진짜 이 사람은 보수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뭐 이런 비상사태 위기의 정치적인 판단을 사법부가 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이거를 의회 제도나 아니면은 소통이나 대통령에 대한 그런 정치적 역량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꾸짖지 않고 정말 성경을 읽는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이 감옥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김건희도 성경을 달달 외우는 그런 뭔가 윤석열과 김건희의 찬송의 또 비유에 부합하는 비유여서 아 이거 뭐지? 나중에 아. 이거 갖고 2심에서 뭔가 나는 성경을 읽으려고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몽령이야. 이런 주장으로 또 파생되지 않을까 하는 예. 참 어이없는 상황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예, 아, 그 1시간짜리 긴 판결문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나 하는 지점들이 몇몇이 있었는데, 아까 찰스 1세 그 부분하고 성경 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계엄 관련해서 군경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비용이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고,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피고인이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양형 사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다가 유리한 양형 이후에는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고 총탄 등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했고 범죄 이력이 없고 고령이다. 65세 이상이어서 비교적 고령이다. 예, 이렇게 여기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바보가 아니면 이런 거 할 수 있냐. 예. 자신을 바보라고 2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게 근데 통했네요. 결론 바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이 쿠데타를 성공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무 허술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실상의 어떤 국민에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거고 또 뭐 사과하지 않은 것 이건 이제 뭐 양형에 참작이 안 되는 거죠.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는 건 세게 처벌해야 되는 거고 또 출석 거부한 것도 세게 처벌해야 되는데 뭐 범죄 전력이 없는 거 그다음에 고령인 것 즉 65세니까 뭐 김용현은 30년 받았잖아요. 그럼 95세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뭐 무기징역이나 30년이나 비슷한 거긴 하지만 아무튼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군인들하고 치밀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것까지도 예견하면서 이걸 성공시키려고까지는 안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판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에 말한 대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큰 거였잖아요. 사회적 비용이. 예, 얼마나 예. 많이 큽니까? 예.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고통들 그리고 실제 우리 경제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우리 경제가 완전 마비되고 파괴됐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윤석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검사, 경찰, 군인 윤석열 때문에 수사받은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맞죠. 예. 이것도 엄청난 피해예요. 예. 정말 주동자, 부하, 수행자 이런 사람 외에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또 트라우마에 엮일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자신이 마치 부하들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들 그리고 뭐 윤 어게인 해가지고 뭐 사람들 선전선동해서 그 어른들
엄청나게 길바닥에서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의 선전선동에 따른 것인데 이런 것까지도 좀 처벌이 되면서 좀 판결문이 좀 강하게 좀 질타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그냥 법리에 치중해서 그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답답하고 뭔가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뭔가 뭐 처벌이 안 된 것 같은 아하. 그런 좀 착시 효과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국회를 갈 때 그 계엄군이 총하고 실탄을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이거를 자제시켰다? 이렇게 봤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재판 전체를 보면 지기현 판사가 되게 선택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전 봤거든요. 논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를 군으로 점거를 하고 정치인들 체포하려 했다. 이 자체로 국헌 논란의 목적과 내란 자체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자체를 인정한 건데 문제는 이 양형 사유에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했던 그런 정황이 보인다. 이거를 양형 사유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란 자체를 인정하고 그런 물리력 행사가 치밀하지 않다. 그 고령 이런 인적 사항을 고려를 해서 사형이 아닌 바로 무기징역을 때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죄 판단의 골조. 그러니까 계엄은 내란이다.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말이다. 이 자체의 틀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법정형이 저희가 사형을 기대했지만 그 안에서 무기징역이라는 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말씀드린 치밀하지 않다, 물리력이 좀 적었다,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지 않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내려가는 그런 논조로 썼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기현 나름대로는 저는 선택적 정의로서 치밀하게 이걸 구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예. 초범이라는 말은 빠졌네요. 초범이라는 말은 그 범죄 체포방해 전력이 혐의 그때 받아서 그런가요? 초범이라는 말은 빠졌지만 아무튼 유리한 양형 사유를 설명할 때 정말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설명을 합니다. 윤석열은 계엄을 승인했고 김용현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인물이다. 이렇게 좀 나눠서 보는 것도 약간 윤석열의 형량을 좀 낮춰주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승인만 한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윤석열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김용현이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을 만들었다는 정황에 대해서 더 많은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윤석열과 김용현의 그 사이에 뭔가 소통이나 아니면은 그 증거에 대한 끈이 아마 특검에서도 입증하기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하. 아무래도 대통령의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비아폰에 대한 부분들,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결문 들으면서 그럼 김용현이 더 세게 나오나? 라는 한간에 또 가능성도 사실은 느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우두머리와 그리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양형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판결은 그 과정에서의 지금 입증이 어디까지 됐느냐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게 노상원 수첩이었었는데 여기에 사실 굉장히 잔인한 내용들이 많았고 이게 만약에 계엄이 성공해서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거다라는 중요한 계획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 수첩에 대해서 약간 그 증거의 그 신뢰성을 좀 믿지 않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좀 재판부에서 뭐 판결문 쓰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수첩이 언제 작성됐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 이런 수첩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이게 실제 계엄을 모의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관계를 일치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날짜가 없다는 거예요, 수첩에. 그리고 또 일부 수첩에 있는 대로 진행된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인사를 누구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자신이 아는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김용현한테 얘기해가지고 인사가 다 됐잖아요. 그것들은 상당히 이 노상훈 수첩이 굉장히 의미성이 있고 나쁜데 문제는 거기에 보면 뭐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북한으로 끌고 가려다가 거기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사망한 것처럼 꾸린다든가 뭐 북한군 복장을 하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노상원 스스로의 어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만들었을 수 있는데 이 시나리오대로 그러면 김용현이나 윤석열이나 아니면 특전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공유해서 그걸 실행하기로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입증을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노상원 수첩을 이 지금 계엄의 명확한 증거로서 보기에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취지인데
일부 뭐 직위원 판사의 일단 이런 부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그 판결문을 보면 사실 특검은 최소 1년 전부터 계엄을 모의했을 거라고 봤는데 노상원 수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불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 모의한 정황, 계획한 네, 정황들이 그쵸. 좀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 1년 전 모의가 결국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자체가 본인들이 수첩을 보기에 그러니까 뭐 사전 모의 부분이 직접 증거로 좀 보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증거를 볼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 여부에 있어서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좀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재판부는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굉장히 아. 모호하다. 이렇게 좀 매우 판단. 구체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구체적이었는데 거기서 보기에는 굉장히 허술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지금 판단을 한 게 이제 예. 핵심 골자이고 무엇보다 그 재판부가 논지가 뭐냐면 정교하게 장기 모의 준비한 쿠데타라기보다는 정치 위기 국면에서 급격히 추진된 친위 쿠데타에 가깝고 그래서 사전 1년 모의설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재판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민 저항이나 어떤 국제적 여론이나 국내적인 저항들을 이제 과소평가하고 아예 금방 장악할 수 있겠지라고 이게 판단을 해서 했다는 게 재판부에서 이런 것도 저항도 고려 못하고 이렇게 예. 했다고 계획이 굉장히 허술한 거 아니야라고 재판부에서 이거를 해석한 예. 측면들이 있고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계엄이라던가 이러한 이제 그 오판을 보여준 요소로서 판단했지만 굉장히 허술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쓰기에는 불충분한 게 아니냐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아니 이것 때문에 사형 내릴 걸 지금 무기징역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전체 재판부에서의 판결이 지금 국민들로서는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까에 납득할 대한 수 없죠. 지원자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항소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 얘기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음흠. 그럼 2심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허점들 있잖아요. 특히 2차 종합특검이 지금 발족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연성이나 증거를 수집하는데 좀 총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아직까지도 내란은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내란에 대한 이런 해결이 아직은 미약한 부분들이 1심 판결에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구멍이 숭숭 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사실 국민들과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공범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 여기도 좀 짚겠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을 공유했어야 한다. 단순 가담으로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부분은 혹시라도 하급 군인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가? 저는 이 판단이 들었었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측면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일단 내란죄는 형이 굉장히 세잖아요. 뭐 윤석열처럼 수계는 사형 무기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자도 최소 5년 이상인 거잖아요. 네. 형이 굉장히 세잖아요. 이건 그만큼 중요 임무 종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지시를 막 하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든가 하급 군인, 하급 경찰들, 예를 들어서 그 국회를 방어한 그 경찰들도 어떻게 보면 부하 수행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런 사병들까지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비상계엄이 맞나? 이게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나라고 하는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인식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그 국헌문란 정도를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폭동에 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지 일반 사병들, 일반 경찰들은 그 무엇인지도 모르고 헬기 타고 갔거든요. 계엄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현장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까지도 집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아하.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2명이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계엄이 선포됐을 때 대한민국 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잖아요. 예. 그러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 자체는 계엄 매뉴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공모에 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행위가 예를 들어서 국회에 군인을 파견해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파견한 것 이건 계엄 매뉴얼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임무 종사자가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것들은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2명은
합수본을 꾸리는 것 자체 그건 개헌 매뉴얼에 따라서 수사기관을 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불법 체포를 한 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판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무죄를 선고받은 2명이 김용군 전 3군 사령부 헌병대장이고요.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관입니다. 총 8명의 피고인 중에서 2명이 무죄를 선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대변인님은? 결국 재판부는 굉장히 엄격하게 본 것 같아요. 이게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국가의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냐, 그 인식을 공유했냐, 그 예. 기준으로서 지금 판단했을 때 오늘 이제 무죄가 나온 사람들은 그 확실한 국헌 문란을 하겠다는 인식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하. 한마디로 상급자와 하급자를 확실히 나누고 하급자는 거기까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좀 없다라고 이제 엄격하게 인식 기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를 들어서 상관의 명령으로 어떤 병력을 좀 이동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계엄 선포 지시를 단순히 이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유죄로 처벌해야 되냐 해서 여기서 엄격하게 좀 선을 그은 걸로 보이고 앞에서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실제 거기에 그 참가하셨던 하급 군인들 직급이 좀 낮은 군인들은 본인들이 북한에 그 실제 가는 줄 알았다고 그런 증언도 있었잖아요. 예. 헬기 타고 가는데 내려보니까 국회라서 굉장히 어리둥절했죠. 실제로 본인들이 작전 수행을 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주지도 않았고 내려보니까 국회고 그래서 본인들의 그런 임무라든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행을 하면서도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군인들에 대해서는 국헌 문란의 의지가 있었냐 그거에 대한 인식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느냐 그 기준으로서 이제 분리를 시켰고 그래서 일부 부재가 그래 나온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아무튼 전반적으로 특검이 구형한 구형량보다는 전체적으로 낮게 선고가 됐습니다. 김용군이나 윤승영도 사실은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무죄가 나온 거니까요. 이게 항소심으로 가면 좀 윤석열 사형까지 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저는 2심이 되면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이랑 형평성 있는 판단이 앞으로는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그 세 가지 특검이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미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사법부에서의 그런 개연성에 있어서 양형까지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하다가 만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2차 종합특검에서 보완할 것이냐 이런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뭐 김용영 측은 항소하겠다라고 하고 윤석열 측의 변호인단은 논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심에서는 조금 더 치열하게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좀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죄가 판결되고 무기징역까지 간 마당에 정말 보수로서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전복시킨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한테 사죄를 할 수 있는 좀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나 항소하면 특검의 구형만큼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일단 오늘 직위원 판사 재판부에 출석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처음에. 예. 저는 출석을 할 거라고 봤던 게 직위원 판사처럼 구속 취소해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렵겠죠.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출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을 거예요. 자기들은 정말 공소기각이고 무죄라고 생각한 황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얘들은 이제 피고인들은 항소를 당연히 할 것인데 뭐 특검도 당연히 하겠죠. 다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니까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도 기존의 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이에요. 예. 판사들이기 때문에 뭐 다른 곳에서 추천한 판사가 아니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두환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잖아요. 처음에는 1심에서 사형 선고받고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최근의 판례의 경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심의 판결을 바꾸지 않는 경향이 아주 높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형 그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좀 기대하는 부분은 우리가 종합특검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종합특검에서 노상원 수첩이라든가 미진했던 부분들, 또 김건희에 대해서도 미진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특검에서
조금 뭔가 증거들을 더 발견해서 추가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항소심을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다. 내란 전담 재판부도 기존의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혹시라도 항소심에서 이게 무기징역 받았으니까요. 좀 감형이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법조계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이게 전두환도 사형에서 무기징역 오히려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지금 패턴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무기징역에서 사형이 나오는 건 지금까지 재판부나 지금까지 판례의 행태를 봤을 때 좀 힘들다. 그래서 최상이 아마 1심에서 무기징역을 좀 유지하는 형태로 우리가 기대하는 형량에서 본다면 가지 않을 그렇게까지 갈 것 같은데 문제는 또 윤석열 측에서도 이거는 뭐 법치의 파괴다라면서 굉장히 강력한 이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 최상의 지금의 관행으로 봤을 땐 최상의 결과는 이제 무기징역 유지 이 패턴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까지 듣고요.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이승훈 변호사님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광고 보고 와서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모시고 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